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단독 원구성을 민주당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관한 여진하고요.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첫 번째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민주당이 처리를 했고 다음 주에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입법의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7개 상임위 협상 여부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원 구성 대치 당분간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원 구성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 이 벌어진 장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다만 시기가 좀 그래도 좀 기다리다가 할지 알았는데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하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길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과반 정당이 아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새로운 관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음 총선에서 어디가 과반 정당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와서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 하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해야죠. 그런 겁니다. 이게 또 정치라는 게 당위론으로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엇갈려 맞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죠. 전 또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거 필요 없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 그러면 또 그게 현실로 작동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무슨 나머지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선출을 한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7월에 입법을 하긴 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설득도 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가장 현재 강경한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네요. 어쨌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속히 구성되는 게. 아니 원구성이라는 게 2년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이 충돌이. 그러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냥 아마 기사나 이제 글 같은 거로만 봤을 텐데 늘 이랬어요. 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87년에 여소야대 때 이제 야당에도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원래는 이거 선출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마음대로 했을 때의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정치적 부담 같은 거 이걸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의 관행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 정치적 부담이 있어도 우리가 부담 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028년에 만약에 여야가 많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충돌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행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라는 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한쪽에서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뉴 노멀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또 그 길로 가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 정치적 책임은 그 일을 저지른 당에서 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전국선거가 이제 2028년 총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그에 이제 반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강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달리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거고 최악의 사태까지도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상까지 하게 됩니다. 최악의 사태라는 건 최악의 사태라는 건 끝까지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는 거겠죠.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장기간 공백 상태가 야당이 공백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뭐 이렇듯 법사위원장직을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영교 의원이 지방선거 당일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에게 민원 전화를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면서 법사위원장 사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맡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한 정점식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같은 국회의원끼리 무슨 허위사실로 고발을 하고 아니 국회라는 데가 정치하는 데인데 뭘 자꾸 사법기관으로 가지고 가는지 전 이해할 수 없고요. 원래 정치공사는 하는 겁니다. 또 주로 야당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민주당이 야당 때도 그랬잖아요. 이걸 갖고 무슨 고발한다? 저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무슨 근데 청탁이 있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네. 대략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지 지금 뭐 밝혀지고 있는데 원래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여기저기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청탁이 아니고 일종의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홍보를 해달라. 그래야 저 무효표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무슨 청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옳지 않고요. 네. 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지금 물러났죠. 이분이 뭐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한테 뭐 그런 청탁받고 부탁 들어줄 사람도 아닙니다. 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다 한 발씩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선관위원장에게 어쨌든 그 어떤 사유로든 전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할 땐 법사위원장 아니었어요. 그냥 3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했고요. 네. 그거하고 법사위원장 된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워낙 적극적이라 여기저기 전화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번 뭐 독립성 뭐 이런 걸 엄청나게 따지는데 네. 그런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서영교 의원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민감한 시기에 네. 중앙선관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 물론 뭐 본인은 뭐 홍보를 뭐 좀 더 잘해달라고 그러지만 그거야 이제 상황을 진상을 규명해봐야 하는 거고.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여겨지는 더군다나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노태학이라는 사람은 또 거기에 답신을 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홍보 부탁하는 정도? 그걸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전화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가? 저희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 오래 취재를 해왔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전화 안 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국민의힘은 민원성 청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건지 아닌지 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라도 예. 저는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뭐 청탁 전화든 뭐 무슨 전화든 전화를 했다는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가 뭐 이 예민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무효표를 좀 적게 나오도록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화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고 거기 선관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지요. 뭐 그분들한테 평소에 정치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그 취재 기자도 해봤고, 네. 자문위원 뭐 이런 것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뭐 외계인들이 아닙니다. 저도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자문위원 하다가 그만두니까 저한테 거꾸로 전화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물론 이걸 서영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설명을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무슨 정점식 원내대표를 고소고발한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네. 이게 이렇게까지 뭐 법사위원장을 그 대가로 뭔가 이 엄청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법사위원장을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제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사안은 여기서 그냥 뭐 마치 아니 여하튼 네. 청탁이든 뭐든 네. 저는 전화한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다음 주에도 또 더 불거져 나오고 하면 또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문 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계파 갈등, 민주당 안에 이런 갈등이 이제 깊어지자 당 안에 화합을 당부를 한 건데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 회동을 통해서 당내 갈등이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같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 한 분은 현직이고 한 분은 지지난번 전직이죠. 네. 두 분이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게 왜 이렇게 큰 뉴스가 돼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그 이른바 여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뒤늦게 뭐 오찬을 했죠. 뭐 오찬한 건 잘한 겁니다. 이렇게 네. 해서 민주당 내지 지금 현재 여권 내부의 어떤 그 내부 통합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민주당 쪽 내부 통합도 필요하고 또 그 국민 통합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통합해야죠. 네. 정치의 목적이 통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8월 17일 당원대회 앞두고 지금 세 사람이 뛰고 있죠. 김민석 전 총리, 또 정청래, 전 송영길.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이른바 이제 이걸 세 분은 뭐 빅3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이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취재해서 다 기사로 못 쓰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진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줄을 좀 세게 선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워낙 아주 살벌하게 싸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 전현직 대통령 오찬 한 번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대표들이 좀 깊은 성찰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두 그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보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과일 양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표명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네요. 네. 아니 저는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싸운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경쟁이죠, 경쟁.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지 네. 싸운다는 표현 자체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이 계기가 뭘까요? 결국은 8월 17일 전당대회가 친노 친문대 친명 간의 경쟁처럼 돼 있어요.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짜여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전 총리를 밀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뭐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구도인 것은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을 거고. 자,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집권당의 전당대회에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당내 화합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일은 당에다가 맡기는 것이 오히려 당내 화합을 촉진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어제 오찬에서 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그거는 접점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가지고 뭐 당내 화합,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거는 전 잘못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갈등에다가 양측 간의 그 견해 차이는 네. 확연하게 확인이 된 거고 어제 오찬에서도 그걸 재확인한 셈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니 그 친명의 어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노 친문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전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통합 속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갈등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뭐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볼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 초점을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관여 정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꺼내든 징계 카드에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권파는 장 대표 결정을 옹호했고 또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인사들이 연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내용이 커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좀 어느 쪽에 좀 그 무게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때 55표를 얻었어요. 그렇죠? 네, 네. 낙선한 김도읍 의원이 48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가장 큰 일종의 공약이 뭐냐면 장동혁 지도부 유지예요. 그렇죠? 네. 김도읍 그 원내대표 후보는 그 장동혁 지도부 사퇴고요. 어찌 보면 이 55표라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 유지를 기대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저는 투표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보면 이 55표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장동혁 지도부 사퇴 의원총회 때 뭐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60표까지 늘었다. 오히려 그 장동혁 지도부 사퇴가 이런 보도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인데 60명이면 과반이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장동혁 지도부의 입지가 당내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카드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돌파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를 누가 지금 두려워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 징계를 해서 뭐 제명 처분된다. 그럼 의원직 유지돼요. 예. 겁날 이유가 없는 거죠. 친한 게 뭐 한동훈 의원 그 지원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제명한다? 그거 겁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반장동영유로 흐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징계를 겁낼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 윤리위원회에서도 징계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그냥 갈등 요소로 정도밖에 아마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또 한간에 대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대표는 절대 사퇴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보시는 대표 건가요?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또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카드를 꺼내서 또 그런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지율 사이의 괴리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뭐 결국 시간 문제 아닌가요?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는 시간 문제다.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실리는 거지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지금 제 의원 말씀하신 게 상식적이죠. 근데 한 가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될 때 정점식 원내대표 후보를 찍은 의원들은 지금 즉시 장동혁 대표 사퇴하는 거를 반대하고 네. 좀 두고 보자. 좀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표를 하겠냐. 이런 의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김도읍 의원은 아니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정도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윤리위원들 구성 면면으로 볼 때 장동혁 대표의 뜻이 관철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와 기자들하고 뭐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략 취지가 나 그렇게 간단한 사람 아니다. 네. 어떤 기자가 뭐 경징계 정도 하실 거냐 그랬더니 징계는 하면 중징계지 경징계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지도 않겠다. 차례차례 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 가까운 최고위원한테 이게 도대체 그럼 앞으로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계속
차례차례 아마 제명시킬 거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정치부 기자 오래 했는데 이게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로 좀 물어봤더니 지금 예. 장동혁 대표가 보고 있는 거는 의원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는 건가요? 강성 책임당원들,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뜻에 따라 하는 거고, 이 강성 책임당원들은 한동훈은 안 된다. 또 이른바 친한동훈계는 여기서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100명 이하로 무너지고 우리가 분열하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동훈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보다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강성 당원들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종의 아바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지금부터 한 2, 3주 안에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이슈 가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을 찾아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관리, 사건 당시의 대응, 투개표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투표지 사태의 책임 소재, 선거관리 시스템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명이 될 수 있을지, 현재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수정 내지 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조특위가 꽤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진행이 됐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나왔고 언론 보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장 조사를 안 하더라도 예. 저는 책임 소재나 선거관리 시스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들은 대충 다 윤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현장 조사를 저는 안 해도 될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장 조사라는 거는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결론의 영향을 좌우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확인하는 절차 정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할 텐데 그 청문회도 이미 이 사태의 본질에 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예. 저는 결론이 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은 글쎄 이제 하나 좀 미진하다고 보면 과연 이게 부정까지 갈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네. 그것도 대략 부정까지는 아니다. 부실 정도가 누적된 거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현장 조사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략 어마어마한 부실 덩어리 아마 이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사전 투표 관련한 요 화두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워낙 논쟁이 많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국정조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국정조사 흐름은 이미 윤곽이 다 뚜렷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너무 늦었죠. 현장 조사를 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경찰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국정조사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요. 또 아마 특검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고, 어쨌든 진상규명은 대략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고요. 예.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참 부실한 조직이었구나 이걸 아마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실한 조직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결론이 그렇게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럼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선관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전 투표를 과연 없애야 되느냐, 본투표를 이일로 늘리느냐, 이 문제는 그 이후에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하고 앞으로 벌어질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8월 17일이죠. 민주당 당원대회가 당대표 뽑는 선거라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쟁이지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투쟁 성격이 아주 강해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은 다 다음 대통령 꿈이 있어요. 뭐 좋습니다. 정치인이 그런 꿈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당대표 되겠다. 권력 투쟁하는 거 좋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네. 지금 싸우는 걸 보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당신은 그때 노무현 아니고 정몽준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쟁. 그다음에 뭐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뭐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 이거 완전 폐지, 즉각 폐지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이 중요한 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 당원대 의제로 쓰고 있고 저 도저히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좀 보기에 딱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건 좋은데 뭐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든가 2030 세대의 어떤 불평등 해소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좀 정책 의제 이런 걸 갖고 좀 멋지게 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정책과 노선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원구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년마다 늘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론도 늘 뻔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복되는 원구성 충돌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